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마르지 않았어요. 친정 식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마른 타입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살로 스트레스 받아 본 적 없었고 이용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시도조차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마르고 몸매 좋은 사람 보면 예쁘다고 인형 같다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렇게 돼야겠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모델급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뚱뚱도 아니에요. 66 사이즈 옷 잘 사서 입고 누구를 만나든 뚱뚱하다던가 둔해 보인다던가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도 아주 마른 편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좀 뚱뚱하신 편이고 시아버지는 마르신 편인데 남편은 그 중간? 그냥 뚱뚱하지도 꽉 마르지도 않은 몸매? 그런데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닮아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정말 많이 뚱뚱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시누이는 정말 마른 몸매, 얼굴도 작고 너무 예쁜 모습이라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신혼체에 케이크나 디저트류를 자주 선물로 사서 시댁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관리하는 사람처럼 까칠하게 굴기는커녕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한방 웃음 지으며 같이 먹고 수다 떨고 그랬던 적이 많아서 더더 믿을 수 없었죠. 한편은 남편 어릴 때 사진을 보려고 사진첩을 보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시누이가 몸을 날려 사진을 못 보게 막더라고요. 괜히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참개구리 같은 마음이 생겼고 시누이 몰래 사진을 보게 되었죠. 사진을 보고 나서 남편에게 몇 차례 계속 물어봤어요. 시누이가 정말 맞느냐고.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한 모습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보여주기 싫어했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더군요. 시누이가 다이어트를 그 몸매를 유지한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음식이나 식습관 같은 걸로 예민하게 굴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 식당을 예약할 때에도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을 할 때도 재료나 메뉴에 크게 터치하는 게 없었고 음식 천천히 먹고 식사량이 작은 것뿐이지 정말 잘 먹고 잘 어울렸거든요. 사실 눈여겨보고 있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일 정도도 아니었고 정말 본인이 관리 잘하는구나 그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입맛이 바뀌면서 살이 엄청 찌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군것질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자꾸 밥보다 군것질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어느새 주식이 되어버릴 정도로요. 시누이가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군것질만 하고 있으면 아이한테 영양분이 부족하겠다고 차라리 영양가 있는 걸 다른 걸 먹으라고 챙겨주기도 하고 같이 일부러 밥을 먹어주기도 했어요. 만사 때까지 주변 도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군것질을 많이 했고 정말 살이 인생 최고로 많이 찌게 되었습니다. 그 살들은 출산을 하고 났는데도 쉽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집에 있는 옷들은 하나도 맞지 않고 아직 갓난아이 옆에 두고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다이어트에 저도 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눈치를 조금씩 주더니 나중엔 연락이 따로 오더군요. 참다 얘기한다고 애 낳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살도 못 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군것질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지 무슨 고생이냐고. 돌잔치 때 창피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솔직히 이런 연락이 기분이 나빴어요. 계속 살이 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시 조금씩 빠지고 있었는데 너무 다그치니까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돌잔치 하면 사진이 평생 남을 거고 저도 이런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딸 돌잔치 사진을 볼 때마다 시누이처럼 온몸을 달려 못 보게 막을 순 없잖아요. 독한 마음을 먹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해서 살을 많이 뺐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의 잔소리도 따가운 눈총에서도 벗어났고 딸은 양가 부모님의 예쁨을 받으며 무럭무럭 커갔죠. 어른들 말도 어느 정도 다 알아듣고 말도 잘하고 본인의 의사표현도 전달할 수 있게 되니까 점점 딸이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에 갈 때는 미리 먼저 현관에 나가서 신발 다 신고 얼른 가자고 보채는 아이가 시댁만 가자고 하면 방에서 꼬물꼬물거리며 가기 싫다고 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올 때마다 손녀 예뻐서 재롱 보는 맛에 사신다며 올 때마다 맛있는 거 해주시고 친정엄마보다 더 챙겨주시는데
거부하는 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은 남편과 제가 어르고 달래서 억지로 데려가고 몇 번은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아프다는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았고 그런 날은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몇 번 시댁에 다녀온 다음부터는 딸이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떼쓰면 울기까지 하는데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날이라 안 갈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남편이 달래며 안고 저는 뒤에서 딸아이 신발과 겉옷을 챙겨 들고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빼앗거리면서 울다 잠들어서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잠든 채로 남편에게 안겨 손녀가 들어오니 시아버지께서는 또 놀라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안방에 잠시 재워두고 상을 차리고 밥 먹을 때가 되어서 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누이가 딸 아이가 걱정됐는지 이미 방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딸 아이 손을 붙잡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고 딸은 잠이 덜 깼는지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자란 음식들 다시 내어오고 하느라 딸은 시누이가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밥을 먹다 말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시누이 옆에 앉은 채로 토를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 모두 다 깜짝 놀라셨고 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고 고작 6살밖에 되지 않는 딸은 스트레스성 위경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짜 눈앞이 하얗게 질리고 제가 엄마가 맞는지 딸에게 미안하고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데려와서 이게 무슨 꼴인지 병원에 주저앉아서 미어지는 가슴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일단 진통제를 투여받고 밤새 또 토하거나 다른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 입원을 시켜 지켜보자고 하셨고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시는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저는 입원실에서 입원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히는데 딸 팔뚝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애써 침착하게 마저 옷을 갈아입히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네서 어디 부딪혔는지 아니면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저에게 대답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있는데 왜 그러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고 가서 물어봐 달라고 나에게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제가 정말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입원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남편도 대답을 듣지 못한 채로 나왔고 딸은 그저 외할머니만을 찾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에게 전화했고 엄마는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는데 그거 먹으려고 하면 고모가 째려보고 몰래 먹으려고 했는데 고모가 봐버려가지고 고모 방으로 데려가서 혼낸 적도 있다고 할머니 댁 가면 엄마는 일하고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는데 고모가 나랑 논다고 방에 데려가서 음식 먹지 말라고 한다고 살찐다고 지금도 너무 뚱뚱하다고 하면서 혼낸다고 살찌면 사람들이 욕하고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준다고 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도 못 사귀고 평생 혼자 놀아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할머니 방에서 고모가 밥 조금만 먹고 고기 먹지 말고 나물 발찬말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입에 넣었는데 꼬집고 밥을 입에 넣고 몇 번 씹고 삼키려고 했는데 꼬집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토가 나왔다고 말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딸 또래보다 키가 좀 크고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유치원에서 항상 키랑 몸무게 측정하고요. 비만이었던 적 없고 잘 먹고 잘 크고 있는 아이한테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저런 말을 듣는지도 모르고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끌고 간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창피했습니다. 친정엄마와 딸아이를 병원에 두고 그 밤에 남편과 시댁으로 다시 갔습니다. 도저히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그 방 안에 온갖 군것질거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케이크는 손으로 퍼먹은 건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리가 나는 화장실 문을 열었죠. 신우에는 억지로 토를 하려는 듯 입안에 손을 넣어 먹었던 음식물들을 다시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하고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저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모습이 아랑곳하지 않고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내리쳤습니다. 신우이는 소리 지르며 주저앉았고 그 소리에 시부모님이 밖으로 나오셨죠. 씩씩거리는 남편은 악에 받쳐 찢어지는 목소리로 신우이가 우리 딸에게 했던 일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주저앉아 버리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신우의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말했어요. 딸아이 심리상담치로 들어갈 거고 모든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어떤 이유에서든 마주치지도 않게 하겠다고. 제 말이 끝나자 신우이는 발악하며 얘기하더군요. 다 제 딸을 위한 거라고, 본인이 다 겪어본 일이고 그러지 말라고 한 행동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잘 되라고 한 거지 자기가 틀린 말 한 거 있냐며 악을 쓰더군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시어머님께도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있는 한행에 참석하는 자리가 있거든. 저는 다시는 시댁에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딸이 오고 싶다고 할 때까지 절대 데리고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주먹 꽉 쥐고 부들거리는 몸을 애써 꼿꼿이 힘을 주고 서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신우의 방에서 옷들을 잔뜩 챙겨 들고 나와 집 밖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사람 같지 않은 것한테 먹을 거 주고 잠도 자기 해줬다고 신우이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신우이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시아버지는 나가라고 소리치시고 그런 모습을 뒤로하고 저희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딸이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께서도 그저 문자로 잘 지내라는 연락만 하실 뿐 전화나 따로 찾아오신다거나 하진 않으십니다. 상담 치료 비용은 신우에게 청구해서 받아내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본인이 내겠다고 하셔서 그건 무산이 되었네요. 여전히 지금도 신우이는 시댁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 저희 부부에게 매일 연락이 옵니다. 하루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가 하루는 욕설이 섞인 화를 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답장도 하지 않고 냅두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직 본인의 화가 덜 풀린 건지 어쩐 건지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딸아이는 다시 밥도 잘 먹고 저랑도 이제는 이야기도 잘하고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걸 여전히 좋아하지만 요즘엔 저랑 함께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무심한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고의 엄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오늘도 딸과 함께 놀이터로 놀러갑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아직도 당황스러움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있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제 이야기로 며칠간 신나게 입방아 찌어대시던 여직원분들,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야유 섞인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던 남자분들, 이 글이 꼭 당신들이 퍼뜨린 나의 더러운 소문처럼 빠르게 전파되어 저를 향해 암묵적으로 마구 돌을 던져댄 당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고사직 당한 마당에 제 정체를 가릴 것도 없으니 밝힙니다. 저 사업부 문서 두 팀 박지영 대리입니다. 며칠 동안 수십 차례 생각하고 고민하였고 때로는 그냥 참으면 잊혀질까 묻고 넘어가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날 쳐다보는 그 눈빛, 조롱어린 시선들, 마치 환양년 보듯이 나를 대하고 심지어 나에게 문서나 자료를 넘겨줄 때도 더러운 사람을 대하듯이 몸서리치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올해 29살이고 입사한 지 12월부로 꼭 2년입니다. 2년 전부터 평소에 점심 먹고 들어오면 제자리에 방금 사온 것 같은 커피나 음료 등이 놓여 있습니다. 가끔은 없는 번호로 제 안부를 챙기는 문자가 오기도 했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날, 설날, 추석 등이 되면 출근 전에 제자리에 누군가가 소소하게 선물 같은 걸 챙겨놓곤 했습니다. 처음엔 신경 안 썼습니다. 6개월 전까지 애인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회사에서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서 관심 표명한 줄 알았습니다. 제 애인 회식 자리에도 오고 회사 사람들과 여름, 겨울에 같이 여행 및 워크숍, 스키장에도 같이 갔었죠. 소문이 빠른 회사인 만큼 저에게 애인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몰래 문자하고 선물 챙기고 하는 것들을 전 애인에게 다 이야기했었고요. 무시하라길래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후부터 선물도 점점 고가가 되어가고 안부만 챙기던 번호 없는 문자는 애인과 헤어진 저에게 마음 잘 추스리라는 등, 곧 새로운 인연이 올 거라는 등,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린다는 등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어느 날 치마는 입지 말아요. 일을 못하겠네요. 라는 뉘앙스의 문자가 오늘로 통신사에 가서 번호 추적을 의뢰했지만 지사로 가라는 말을 들었고 반차까지 내고 지사에 가서 추적했으나 컴퓨터로 보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만 가지고 망연자실했네요. IP 추적하려면 경찰 측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더 이상은 밝혀내지 못했고요. 귀걸이, 이니셜 목걸이, 지갑, 화장품, 구두, 머리핀, 모자, 화분, 케이크, 스타킹, 매니큐어, 인형, 머그잔, 상품권, 다이어리, 보석함, 손거울, 과일 등등이네요. 저도 모르게 제 책상에 놓여있던 것들입니다. 처음엔 책상이나 책상 밑에 놓여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직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캐비닛에 걸려있었을 때 이게 그냥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많은 물건들 중에 제가 취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즉시 탕비실 수납함에 다 넣어놨고 과일이나 음료수 등등 마실 수 있는 건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심지어 제가 퇴근할 때 뒷모습을 찍어 포토메일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화분은 사무실에 키우고 있는 화분을 옆에 놓아두었고 보석들은 제가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어서 여직원 전용 휴게실 창고 캐비닛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옆에서 함께 보고 듣고 했던 직원분들, 제가 대체 누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누군지 아냐며 제가 물을 때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 전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양치하러 가려고 양치도구 챙기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다짜고짜 누가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어디서 났는지 구두칼 같은 걸로 저를 때리고 사무실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동행한 사람과 함께 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같이 밥 먹고 온 동료들, 선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이 그저 멀뚱히 보고만 있더군요. 누가 날 때리는지 얼굴 볼 새도 없이 봤다가 얼굴이 점점 부어 눈이 떠지지 않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말리는 사람 없고 고스란히 두 사람의 폭력을 견디고만 있었습니다. 그러게 10여 분이 지나자 부장님이 들어오셔서 말리더군요. 네, 저를 때리고 욕하시던 분들 부장님 사모님이랑 사모님 여동생 되는 분이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와 기진맥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는 간신히 눈을 떠 그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눈으로 쳐다본다고 구두 벗어 던지셨고 그 구두급에 귀등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네요. 부장님이 그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오대리가 날 병원에 데리고 갈 때까지도 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 왜 그분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영문도 몰랐고 그저 손이 달달 떨려 멍하니 찢어진 귀를 꿰매고 입원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 걱정하실까? 경찰직에 근무하시는 작은 삼촌에게 연락을 취했고 입원한 지 2일 되고 주말이 오기까지 회사 사람 그 누구 하나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삼촌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삼촌이 알아볼 테니 몸부터 추스리라고 하셔서 병원에 계속 입원한 상태였는데 지난 토요일 부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온 문자들, 선물들 모두 이 부장님이 보내셨답니다. 녹취했습니다. 저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말을 못하고 선물로 전하고 하다가 제가 애인이랑 헤어진 이후에 제게 접근해 보려고 일부러 티를 냈었는데 제가 알아채지 못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멍째있던 저에게 이 부장님은 집에서 메신저로 문자 보낸 것들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고 카드 내용 및 현금 영수증의 발행처 등등의 명목으로 사모님께 발각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따로 만나는 회사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저 맞을 때 가만히 서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경만 하더니 본인이 맞을 매를 내가 맞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어떠셨나요? 부장님이랑 모텔 들락거리고 여행 다니고 그러셨다면서요? 사모님한테 그 내용 다 들키고 핑계댈 게 없어서 제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왜요?
진짜 바람난 그분은 유부녀시니까요. 이쯤 하면 보시는 분들 눈치채셨겠죠? 앞장서서 제 얘기를 없는 말 지어내서 퍼뜨리고 다니시던데 인간된 놀이로 정말 그러면 못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장님은 내연녀가 따로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나에게 정체를 숨기고 집착되셨는데 사모님이 불륜 사실을 눈치채니 유부녀인 그 여자 대신 제 핑계를 댔다고 하셨고요. 제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 돈 챙겨줄 테니 회사 그만두라고 조용히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삼촌이 혹시 누가 찾아오면 모든 내용 다 녹취하라고 하셔서 중간부터 다 녹취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대동하지 않고 혼자 병문 안 오신 게 이상하기도 하고 제가 입원했다고 전화했을 때도 받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이상해 휴대폰 진동 모드 바꾸는 척하면서 녹음했습니다. 저는 회사 그만둘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도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했고요. 상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장도 준비 중이라고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회사 사람들에게 해명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래 하면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셨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삼촌께 얘기했고 고소 준비 중입니다. 타박상에 기찌자치고 뇌진탕까지 사주진단 나왔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맞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저 4년제 대학 재수해서 들어가서 한 번의 휴학도 없이 학자금 대출에 순전히 아르바이트만 하면 용돈 모아 쓰고 월세 등 생활비 벌면서 졸업했고 바로 취업할 수 있었지만 공부 욕심이 있어서 역시 밤낮으로 일하면서 대학원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추천받아서 들어온 첫 직장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2년을 일했고 지난달에 대리를 달았습니다. 남들 칼퇴근할 때 11시 12시까지 남아 커피 흘리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개인 프로젝트 7개나 마쳤고 남들은 꺼리는 지방 출장 나서서 다니며 경험 쌓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점점 미지 줄어가고 내년 보면 다 청산하고 내 재산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설수의 주인공이 되어 남들의 질타와 돌을 맞으면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까? 왜 제가 하루에 한 번 말 섞을까 말까 하는 부장님의 내연녀가 되어 맞지 않을 매를 맞고 받지 않을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죠?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말, 제 자존심과 지나온 2년의 시간을 대체 얼마로 보상해 주실런지요? 월요일 오전에 퇴원하자마자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일부러 점심시간 넘어서 출근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회사 전체에 소문이 쫙 퍼졌는지 경비 아저씨부터 저를 보는 시선이 다르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선 저와 부딪히기도 싫은지 사람들이 저를 피해 구석으로 가 있고 제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책상에 온갖 잡동사니들, 문서들이 쫙 쌓여 있더군요. 저 당당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누구한테 피해준 적 없었고 살면서 불륜 가까운 짓은 해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산 것도 죄인가요? 또한 부장님께 빠른 시일 내로 상황 종료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사모님과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고 사모님의 직접적인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묵묵부답 그 어느 것도 대답하시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장님과 내연관계였던 그분 또한 저에게 이런 방구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참 이상하게 우리 회사 게시판은 글쓴이와 관리자밖에 못 보는 비공개네요. 저 아무 일 없다는 듯 4일 출근했습니다. 그 누구에게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고소 준비 중입니다. 자기가 한 불륜관계 들킬까봐 앞장서서 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닌 그 내연녀분 평소에 제가 언니 하며 따랐는데 뒤통수 아주 제대로 맞네요. 사실 및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시키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답니다. 지금처럼 제 험담 끝까지 해보도록 하시죠. 내일 오전까지 부장님께서 제가 요구한 내용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소장 제출합니다. 사모님, 부장님 내연녀 총 3명에 대한 소장이며 증거 충분하고 이미 예비 소장 넣은 상태고 삼촌께서 도와주실 테니 즉시 출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회사분들은 이 글을 읽고 당신들이 잘하는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며 퍼뜨려 주시죠.
한 번 더 말하는데 저는 회사 그만두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고 듣는 앞에서 저에 대한 예의 없는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시면 듣는 즉시 잡아내고 고소할 테니 더러운 꼴 안 보고 싶으시면 입 조심 좀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글 올리는 것도 한 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관주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각오하고 있고요. 용문도 모르고 이유를 모른 채 두드려 맞았던 것보다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서희팀 신정아씨, 유현정씨 화장실에서 내 얘기판에 올리면 대박이라고 그랬죠? 왜 안 올리셨어요? 나도 내 소문 어떻게 났나 구경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올리셨으면 당신들도 고소장 명단에 이름 올릴 뻔했네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회사에 몸바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더러운 꼴을 보게 되다니. 억울하다는 말 하나로 제 마음 표현하기엔 모자르기 그지없습니다. 멀쩡하게 잘 따르는 사람 하나 매장시켜놓고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던 당신들. 새해가 뜨는 1월 1일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 이상일 겁니다. 추가 사연입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그리고 응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썼던 취지는 단순히 여러분들께 그 사람들의 파렴치한 짓을 알려 매장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고 소문으로 더러워진 제 자존심과 명예를 역시 똑같은 소문으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 온갖 억측과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내의 진실을 밝히고 부장님과 내연녀에게 진실된 사과 및 진상 표명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글을 올려놓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삼촌과 소장 준비를 하였고 평소대로 아침 7시 반에 출근하였습니다. 8시 넘어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을 하였고 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9시 회의가 진행되기 전 인사과에 찾아갔습니다. 인사과에 찾아가서 본인의 인터뷰도 없이 진행된 공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고 물으니 회사 측에선 저에게 공고사직을 한 적도 없고 저 스스로가 사직 의사를 밝혀왔고 부장님께서 결재까지 하셨다는데 현재는 2주일간 인수인계 기간이며 제가 회사에 기여한 바에 대해 부장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제 연봉의 몇 프로를 퇴직금으로 일시 상환하는 조건을 간곡히 처리하여 퇴직금 보너스가 얹어져서 그 상태로 사직 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부장님과 사직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사직을 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다고 하였고 자세한 내막을 물으시는 인사과 과장님과 때마침 업무로 인사과에 찾으신 본사 본부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소장 준비 과정 및 제게 사직을 강요했던 녹취 내용, 사모님의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등을 내보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는 점, 회사의 이름과 자세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렸고 부장님과 내연녀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께 약 6일간의 말미를 드린 것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부장님 바로 호출돼서 내려오셨고 저희 동의도 없이 저를 사직시킨 점, 허위 사표를 만들어 수리한 점과 불륜 및 저에 대한 모함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셨는지 자꾸 이리저리 빠져나가시려고 수를 쓰시길래 제가 틀린 부분마다 정확히 집어서 다시 고쳐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간 일주일의 말미를 주었음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저와 부장님의 불륜 관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저에게 암묵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점에 대해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했습니다. 인사과장님과 본부장님 모두 당황해하시고 난감한 표정이셨고 일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회의 후에 다시 호출할 테니 일단 자리로 돌아가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직 처리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일단락의 결과만 얻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 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부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회사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만 하셨고 곧 대학 진학을 둔 아이들과 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 이야기를 꺼내며 제 감정에 호소를 하셨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마음 굳건히 먹고 있었기 때문에 부장님의 그 거짓된 말장난에 노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연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무턱대고 제가 그 내연녀분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고소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저를 더러운 여자로 보이게끔 사내 분위기를 조장한 점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사모님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한 이유는 저를 부장님의 내연녀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내연녀가 아니라 오호씨가 내연녀라고 밝힐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 또한 그 내연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역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제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들 자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내연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내연녀의 남편 역시 지사는 다르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일로 소문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메신저를 휴대폰으로 말보다 더 빠르게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밤에 올린 글도 이미 사내 90%의 직원들이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아는 거래처, 회사 및 카페, 편의점 직원들까지 읽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오전 11시쯤 이 사실에서 호출이 왔고 부장님과 제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반성은커녕 제가 묵인해주고 선처해주기만을 바라시더군요.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에는 이미 내연녀분이 와 계셨고 서럽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실에서는 기획부, 영업부, 마케팅부 등등 출장 나가신 부장님 빼고 각 부장님 모두 모이셨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들이 제가 작성했던 글을 프린트해서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인사과장님께서 거두절미하고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건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사과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사건 내용, 발생 과정, 고소 내용,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을 적은 사과문을 회사 각층 엘리베이터 앞에 회사 이름으로 붙여주실 것과 직원들이 보는 직원 사이트에도 동일한 글을 게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부장님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허나 내원료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 마땅하다고 의견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경찰 관계자와 접촉 중이라는 점과 소장 작성도 완성되었고 끝까지 스스로 나서서 제게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저는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제가 고소하려는 것을 막으려 한다거나 사건을 위화시켜 제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하신다면 여가부, 회사대 노조, 각종 여성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제 입이 아닌 언론을 통해 회사 이름을 보시게 될 거라고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까지 그 자리에 계시던 모든 분의 동의와에 녹취를 하였습니다. 내연녀분은 배우자분께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울며 비셨고 부장님은 몇 번 저를 말리는 척 하다가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결과 통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모두가 글을 읽었는지 전과는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대리로 승진하면서 옮겨온 부서라 아직 다 낯설고 친하진 않았지만 프로젝트 맡을 때마다 같이 밤새고 도닥이며 열심히 일했던 만큼 저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매정하게 구경만 하고 있진 않을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과장님께 반차를 내고 삼촌을 만나러 가려는데 여직원 몇 명이 다가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 손 좀 나 맡고 있을 때 잡아주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슬금슬금 남직원들도 일어나 제게 목례하듯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내게 보여줬던 조롱과 멸시의 눈빛, 군중심리라는 변명하에 그 누구 하나 나를 나서 돕지 않았던 그 비참하고 처절했던 순간을 잊지 않을 겁니다. 오후 2시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을 피탄 폭행상해, 특수 폭행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내연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부장님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조, 부당한 해임,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와 녹취록, 제 사인을 위조한 사직서, 그간 보내온 선물들, 그것들을 기록한 다이어리 사본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증인 목록에 화장실에서 저를 욕하던 여직원들의 이름을 명단으로 올렸습니다. 아마 그 여직원들 증인 신청에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법정까지 가서 전처럼 거짓말과 비아냥거리는 말을 내뱉지는 않겠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보고들은 사실 그대로 증언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서에 조서를 다 마친 상태고 폭행으로 소장이 제출된 사모님과 사모님 여동생분께는 즉각 출두가 떨어져 이미 끌려가 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계실 겁니다. 끝났을지도 모르겠고요. 조서를 꾸미는 와중에 남편의 불륜녀가 제가 아닌 다른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겠죠? 엄한 사랑 개패듯이 해놓고 분풀이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남편의 스토킹에 의한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시는 사모님의 마음 또한 괴로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행 및 폭언에 대한 대가는 법이 정해준 만큼 치르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이 행하신 공문서 위조 등은 회사 측에서 부장님을 고발하여 지능범죄가로 인계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더불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겁니다. 저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대체 얼마인지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받아내 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범죄로 다른 형태의 소장이 제출되었으니 분이 안 풀린다면 오히려 제 쪽에서 재고소하고 또 재고소해서 평생 지긋지긋하도록 잊혀지지 않을 기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제겐 언제나 이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죠. 독하게 마음 먹고 나니 정말 사람이 독해지는 건지 이렇게 저렇게 다 화풀이를 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봐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함을 어찌 다 형용할 수가 없네요. 사모님 자매분들 지금쯤 조서 작성을 이탈락하셨겠죠? 주말이 지나고 이 글을 회사 사람들이 또 읽고 사내에 널리 퍼지고 난 후에 뵙겠습니다. 내연녀분에 대한 회사 측의 처우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 남편의 귀에 들어갈 겁니다. 부장님, 사모님 그리고 내연녀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요. 지난 일주일이 폭풍과 같이 지나갔지만 저에겐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길이 험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회사 생활을 하는 한절을 따라다닐 꼬리표와 제가 없는 곳곳에서 무슨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이번 일이 제 인생에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시고 많은 걱정과 위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그들처럼 방관자가 될 수 있고 일개의 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저희 작은 삼촌의 말씀을 시시각각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남아 그들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제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는 바이고 추후에 상황이 더 진전되면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